어제도 덥고 오늘도 덥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대선 진짜 2주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대선에 쏠릴 수밖에 없는 시기인데요. 자, 오늘 그런 얘기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소속이죠. 민병덕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요새 바쁘시죠? 네. 아니 제가 들어오실 때 보니까 그 운동하시느셨더라고. 여기서 이거 딱 벗으면 바로 아. 선거복 입고 유세합니다. 그 저기 뭐야 하루에 몇 킬로 정도 걸으세요? 자동차는 300킬로 뛴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저희는 지금 걷는 게 핵심이 아니라 예. 유세 아침하고 저녁에는 출근 인사하고 퇴근 인사하고 유세 차량으로 주로 다니고 저는 또 지금 맡고 있는 게 예. 을지로 위원장하고 디지털 자산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예. 그 부분 관련된 이제 지지선언 받고 간담회하고 이런 것들을 낮에는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까지는 그럴 것 같습니다. 뭐 디지털 자산은 제가 좀 이따 여쭤보고. 네. 그 지금 현재 양진혁이 결집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가지세요? 그 현장에서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예. 그 표현을 아직 안 합니다. 저희가 유세 차량에서 보면은 무표정한 분들이 아직 많고 그래서 유세 차량 내려서 이제 악수도 하고 그러면은 1번 찍을게 이런 분들 꽤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번지수 잘못 찾았습니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뭐 그거야 뭐. 네. 모든 사람이 다 네. 그러면 선거도 할 필요 없죠. 아마 그 내일 TV 토론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죄송한데 TV 토론이요 생각만큼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미국의 메타 분석 보면은 한 1%에서 많게는 한 3, 4% 정도 많을 경우에는 있을 경우에는데 대부분은 확증 편향만 강화되지.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지지하는 A라는 후보가 있어요. 오이 TV 토론에서 너무 잘했어요. 이러면 역시 내가 사람 본 눈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딴 쪽 후보가 더 잘했어요. 그럼 그럼 그 후보를 찍을까? 이렇게 안 돼요. 뭐냐면 상대 후보 그 잘한 후보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유 저 입만 살아가지고 저 말만 번지르르게 하고 이렇게 되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사실은 확증 그게 TV 토론이 그래서 아니 전 정치학 전공자고 정치학 교수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크지가 않는데 그냥 뭐 이론적으로 저도 대충 가만히 있어요 그냥 이게 분수령이 된다 그럼 뭐 아니, 요새 여름 되고 하니까 분수도 그거라기보다는 그걸로 이제 지지 후보를 결정하고 안 결정하고가 아니라 예. 이제는 물이 좀 끌어올라서 드러내는 시기 이렇게 뭐 좀 하여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죠. 예,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그래서 양쪽 근데 진짜 말씀하시니까 제가 들었는데 기자분들 있잖아요. 기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예전만큼 선거 분위기가 뜨겁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기자분들이 많이 해요. 그러니까 기자님들 우리 좀 이따가 우리 이데일리 정치부의 김윤선 차장님도 이제 말씀을 하시겠지만 생각만 그렇게 뜨겁지 않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한쪽으로 너무 쏠렸나 뭐 그래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샤이 보수가 있다면 그분들은 더군다나 또 그렇고 창피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부끄러운 게 아니라 창피한 단계까지 갔다는 얘기인데 자 그래서 근데 지금 보면은 결집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데이터상으로 보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김상욱 의원 여기 지지선언하고 아직 입당은 안 했죠? 입당했습니다. 했어요? 네. 민주당이요? 네, 입당했습니다. 입당했어요? 네. 그리고 허은하 네. 전 대표도 이제 지지선언했고요. 네. 뭐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그래서 막 빅텐트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오늘 아침에 손학규 전 대표가 이 김문수 후보 지지선언을 했어요. 근데 제가 참 어제 좀 그 말씀을 해주시죠. 왜냐하면 제가 다른 데서 방송 진행하는 게 있는데 어제 나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뭐 한덕수 전 총리 얘기만 했어요. 뭐 그분이 어떻게 합류를 할까요? 본인 얘기 물어보니까 뭐 전화 왔는데 뭐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하신 거예요. 그죠? 뭐 어제 말씀해 주시지. 어쨌든 손학규 전 대표도 지지 선언하고 지금 그쪽도 나름대로 이제 뭐 한덕수 전 총리도
막판에 합류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새 분리기에 나섰는데 손학규 전 대표의 지지의 선언 영향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뭐 기본적으로는 저희 뭐 뼈 아픈데요. 왜냐하면 저희 당 대표였던 예. 분 아닙니까?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 영향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 어려워도 마음이 아프시다. 네. 그분이 왜 글로 갔을까요? 이미 당이 갈라진 것은 그 문재인 대통령 때 그때 갈라진 거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 대표였던 분이 내란 세력에게 붙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 새미래 민주당 말씀하셨는데 새미래 민주당에서 김종민 의원 그러니까 거기서 탈당을 하셨죠. 무소속이죠. 근데 그분이 민주당 입당을 좀 타진하셨던 모양인데 선거운동. 근데 거절했다라는 기사 본 것 같거든요. 왜 거절했을까요? 저는 그 사실까지는 모르는데 그것을 논란이 많았다 이렇게 언론에 표현이 됐습니다만 바로 인정하기에는 이제 그 지역에 지금 저희 당 지역위원장이 버젓이 있는 상태에서 그분을 입당을 허용하면 그 지역위원장은 어떻게 그렇죠. 하나 이것이 기본적으로 있을 겁니다. 그런 게 있다.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은 그 새미래 민주당 탈당하시고 이재명 대표 지지 선언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분은 지역구가 없으니까 그냥 받아들여도 큰 뭐 혼란은 없을 것이다. 그 지역은 제가 하고 있거든요. 아, 제가 이석현 이석현 부의장님하고 3번 경선해서 그래서 안양에서 이긴 거고. 예. 그다음에 지난 총선 때는 한민수 강북에서 예. 한민수 고등학교 후배랑 경쟁을 한 거 아닙니까? 아, 한민수 의원이 고등학교 후배세요? 예. 아. 아니 그 이석현 의원님의 고등학교 후배예요. 아, 이석현 의원님의 고등학교 후배. 네. 그러셨구나. 그래도 뭐 그분도 지금 이제 네, 지지하시고 저한테 전화 주셨는데 뭐 내가 나이 들어서 뭐 하겠나라고 하면서 그래도 친구들이 많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요새 또 다른 한동훈 전 대표 이렇게 보잖아요. 선거운동을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뭐 말로는 내 이름을 부르지 말고 김문수 이름을 외쳐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운동복을 보면 이름이 빠져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김문수를 지지해서라기보다는 이재명이 위험하니까 김문수를 지지해달라. 뭐 이런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위험한 게 국민들과 나라가 위험하다고 말은 하는데 그걸까요? 아니면 본인이 위험한 걸까요? 본인이 위험해질 수 있나요? 본인이 위험할 수 있죠. 어떻게 예를 들면 그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하시죠. 아니 지금 본인이 지금까지 뭐 고발 사주라든지 그렇게 해왔던 것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고발 사주는 의혹이고 사실은 지금 재판도 안 받고 있고 뭐 수사를 받은 적은 없죠. 그렇지만 거기에 핵심 카톡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동훈과 김건희 여사와 그리고 그 기자와 사이에서 있었던 그것인데 그게 갑자기 손준성으로 튀어가지고 손준성에 대해서만 됐는데 손준성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을 때 이건 다른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라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고발사주 사건은 살아있는 사건입니다. 실제로 제대로 수사를 안 받은 사건이에요. 뭐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그건 의혹 제기시고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거니까요. 예, 그렇게 저걸 하고 그리고 사실 지금 뭐 위험하지 않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네. 위험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라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위험한 이유를 위험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전과 사범이라는 게 위험한 건가요? 뭐 그거를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묻는 겁니다. 이재명이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들의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금 공적 자리를 차지한 게 시장 2번 하고 도지사 1번 했습니다. 그때 위험했나요? 그리고 지금 당대표 하면서 이것도 큰 지위를 가진 큰 권력 자리인데 당대표 하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거나 이런 거에서 위험했나요? 위험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대장동이나 이런 걸 문제 삼는데 대장동은
정말 열심히 하는 속에서 발생한 사건이어서 저는 대장동 같은 사건을 가지고 위험하다고 하나? 그러니까 간단히 오히려 예. 한마디를 더하면은 워낙 DJ처럼 김대중 대통령처럼 정치 탄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정치 탄압 받은 거에 대해서 뭔가 감정을 가지지 않겠나? 라는 우려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우려를 가지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민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엔 대장동은 이거는 뭐 이렇게 수사받고 재판받은 사안이 아니라 칭찬받을 일이다. 그럴 이 사안이라고 말씀이시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어제 손학규 전 대표도 말씀을 하신 게 뭐냐면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정당이 행정부를 장악하게 되고 사법부의 장악 시도를 하게 되고 이래서 굉장히 이게 위험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손학규 전 대표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법관 대표자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는 빠졌어요. 예? 그 부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법관 대표자 회의가 본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법관 대표자 회의를 하는 것 같은데 예. 법관 대표자 회의는 사법권이라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부여받은 국민으로부터 물려받은 권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할 때 그 모든 권력 속에는 사법권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법권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거예요. 그 사법권이 국민 주권에 복무하면서 잘했냐 못했냐를 스스로 자정 기정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계속 재판의 독립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판의 국민들의 여론도 의식해야 된다 이 말씀이세요 지금? 그런 거죠. 아, 재판이. 네. 여론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판단이라는 게 이게 이례적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매우 이례적인 이 결정을 해서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왜 내가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대법원이 이렇게 9일 만에 그것도 2번 만에 해가지고 없애버리려고 해. 우리가 판단할게 라고 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결정하려고 한 거잖아요. 대법원은 국민으로부터 유리된 기관입니까? 아닙니다. 국민 주권에 복종해야 되는 기관인데 그것을 넘어서려고 선을 넘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판사들이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것의 해결책 때문에 나오는 것이 오히려 더 튀어가지고 우리의 독립성을 해야하나? 이렇게 부차적인 문제로 나가야 될 것을 주된 것은 하지 않고 부차적인 것만 하겠다는 왜 것이 그렇게 됐을까요? 그거는 아직도 이 사법부 전체가 너무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그 하에서 사법권이 있다라는 것을 이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재판의 독립이라는 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재판의 독립이라는 것이 아무로부터 간섭받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예. 네. 그 지금 근데 원래 그 대법원에서 그 심리 기일을 몇 번 하는지 혹시 아세요? 지금 2번밖에 안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죠? 원래는 뭐 몇 번 하는지 아세요? 평균적으로?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 그건 모르겠는데 9일 만에 하는 케이스는 지금까지 없었죠. 저도 알겠습니다. 변호사로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케이스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쭤볼 게 많아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개헌론을 갑자기 들고 나왔어요. 사실은 그 전까지는 개헌론에 대해서 별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들고 나왔어요. 그 이유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저는 개헌론은 갑작스런 주제가 아니고 이것은 오래된 주제고 이재명 대표는 개헌을 하고 싶어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실제로 근데 내란 척결이 먼저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4월 4일 날 예. 탄핵 파면되고 나서 예. 그 우원식 의장이 그 개헌을 하자고 했었잖아요. 예. 그때 이미 이재명 대표하고는 개헌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미 논의하고 거의 합의된 부분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아직 내란 적결이라는 이 중심 테마가 오히려 개헌이라는 것으로 옮겨가면서 중심 주제가 없어질까봐 그때는 그렇지 않았던 거고요. 이제는 이제 안정적이 된 거 아니에요? 안정적인 선거판이 됐고 이 선거판에서 핵심 주제는 지금 이겁니다. 하나는 내란 세력을 응징해서 심판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냐? 진짜 대한민국은 뭐냐?
이것이 이제 진짜 대한민국의 모습은 제도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개헌을 통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만일 대통령이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개헌을 반드시 실현하겠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근데 특히나 하나만 예, 더 말씀드리면 그 개헌에 많은 부분도 있지만은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 때에 이르러서 대통령의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이것이 지금의 불행한 것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힘당도 인정하는 거고 우리도 인정하는 거고 국민들도 문제로 삼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1등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내려놓겠다고 하는 것은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려놓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분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이재명 후보는 연임제를 주장을 하죠. 김문수 후보는 중임제를 주장하죠. 그죠? 근데 중임제와 연임제 놓고서 뭐 국민의힘은 저 장기 집권 획책을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자, 어떻게 뭐 연임제와 중임제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연임은 연달아서 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연달아서 두 번만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여간 근데요. 그리고 연달아서 계속 두 번 할 수 말씀하세요. 있다는 것이고 중임제라는 것은 지금 그 트럼프처럼 처음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안 하고 다음 또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관점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연달아서 하지 못하는 것이 연임제이기 때문에 연임제가 이게 장기 집권을 획책하고 있다라는 것이 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특히나 우리 헌법에는 그 개헌을 한 대통령은 그 사람한테는 그게 인정도 안 된다고 맞아요. 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개헌을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5년 단임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연임이냐 중임이냐 이런 것인데 이걸 가지고 푸틴을 들고 나오는 것은 해묵은 그 빨간색을 뭐 이렇게 덮어씌우게 하는 거 아닌가? 그거 대응할 때 딱 하나만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아니 헌법에 우리 연임으로 하고 두 번 이상 못 한다. 대통령 임기. 그것만 집어넣으면 깨끗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당연히 그게 합의된 거 아니에요? 그걸 하겠다는 것이지 연임을 그러니까 이제 계속 하겠다는 건 당연한데 아니죠. 네. 그걸 명문화하는 것과 명문화하지 예. 않게 그 얘기 안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네,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쭤본 거고.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 영화 좋아하세요? 네. 영화 좋아하세요? 극장 요새 바빠서 극장도 못 가시죠? 극장은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갑니다. 아 지역 주민들. 예, 지역구 주민들하고 마지막 주 수요일이 문화데이여서 그때 절반값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이제 영화관을 빌려놓고 마지막 주 수요일 날은 항상 영화를 봅니다. 약 120명 정도가. 근데 그 빌려놓는 것까지 좋은데 지금 하는 영화를 보는 거예요? 아니면 대체로는 그날이 개봉 영화를 많이 하거든요. 대체로는 개봉 영화를 많이 보는데 또 우리가 또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로서는 뭐 꼭 한번 보고 싶은 그런 영화가 있으면은 그 영화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네.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 극장에 갔잖아요. 네네. 그것도 부정선거 관련 영화 다큐멘터리를 보러 갔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네. 평가하세요? 네. 우리 전한길 그분도 나오시고 뭐 그러시다면서요. 네, 이영돈 PD 나오시고. 네, 네. 저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좀 너무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예,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분위기 것 같아요. 파악이요? 예.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분은 파면된 분입니다. 그리고 내란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에요. 예. 이분이 영화도 보고 강아지 산책도 하고 보리밥도 드시러 다니고. 개 키우면 내 산책은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동물학대입니다. 예. 예. 그건 뭐 저도 두 마리나 키우기 때문에 그렇죠. 동감하실 그건 거예요. 동의하는데. 근데 극장 이제 가는 거하고는 좀 완전히 너무 다르죠. 한가해 보이지 않습니까? 극장 가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네. 근데 이제 본인이 부정선거라는 영화를 보러 간 거에는 본인의 계속해서 나는 부정선거 때문에 지금 뭐 이 계엄을 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싶겠지만 보십시오. 12월 3일 날 계엄과 관련해서 담화할 때요. 계엄을 하는 이유와 관련해서 부정선거 한 마디도 없었어요. 맞아요. 네, 없었습니다. 제가 칼럼까지 썼어요. 네, 제가 내란 국정조사를 했습니다. 내란 국정조사팀인데 그때 없었습니다. 맞아요. 그 이후에 왜 선관위를 가고 왜 그랬어?
이것 때문에 이제 부정선거 때문에 그랬어. 그런데 선관위나 이런 데를 갔던 것은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국회를 해산해야 되잖아요. 국회를 해산해야 되는데 국회를 해산할 근거가 이거 부정선거로 됐으니까 그래.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부정선거를 밝히려면 서버로만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선관위 직원들을 고문해야 되고 그러니까 뜬금없이 HID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정선거라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 황교안 후보는 부정선거 그 얘기를 하시고 계시던데 그리고 이번 6월 3일 날 대선은 부정선거를 확신한다 이런 제목에 하시던데 참 우리 공동체 질서를 너무 회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궁금한 게 부정선거 뭐 영화도 보고 뭐 부정선거 우리 윤 전 대통령 맨날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자기는 사전선거를 해요? 근데 그러니까 부정선거론자들이 가장 문제 삼는 게 사전선거잖아요. 사전투표잖아요. 네네. 근데 본인은 맨날 사전투표하던데. 예? 아니 저는 그 뭐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사전투표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어요. 윤 전 대통령. 뭐 100%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두 번째. 아니 부정선거 있으면 엑시폴 있잖아요. 그저 뭐죠? 출구조사 결과하고 안 선거 맞아야 돼. 결과가 따로 놀아야지 이게 네. 부정선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의 맞춰요. 예? 그러면은 네. 출구조사한 사람들이 부정선거 까지 감안해가지고 뭐 감안을 하든지 공범이든지 이런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 지난번 그 22년 대선 때요. 예. 저희는 출구조사에 우리가 진 걸로 나왔잖아요. 근데 진짜 그 1% 미만대에서 진 걸로 나왔거든요. 퍼센테이지 어렴풋이 맞췄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너무 이 과학이라는 통계 과학이라는 게 너무 저도 그때 대단하구나 놀랐어요. 아는 수준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이 본인이 훨씬 더 많이 이겼어야 되는데 이 적게 이긴 것이 부정선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교를 하면 금방 나오죠. 교수님 우리가 부정선거 얘기할 때는 옛날 3.15 부정선거라든지 이럴 때 민심은 A인데 결과가 B로 나오는 이런 느낌이 좀 들어야 되잖아요. 그게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참 행동하는 게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게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원장이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선거에는 그거 어떻게 보세요? 연비치는 영향. 예. 저희도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선본의 선대위원장이다 윤석열 예. 우리 전 대통령이 또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쪽 그 당협위원장 중에 한 명은 예. 제발 빨리 다시 구속해라 맞아요. 선거 동안에 김근식 위원장이 예. 됐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아유, 근데 진짜 참 그래요. 예. 근데 그 지금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씨에 대한 사과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용태가 왜 사과를 합니까? 본인이 안 하니까 한 거 아니었어요? 김건희 씨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것부터 사과해야죠. 우리는 지난 대선 때 국힘당 의원들이 국힘당에서 무엇을 한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무수한 의혹이 있었지만 예. 그것들을 다 커버하면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우리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지금 4번 중에서 2번은 불참했고 1번은 기권했고 마지막에는 심지어 반대했습니다. 이랬던 분이에요. 근데 사과를 하는 사과를 본인의 사과는 그러니까 뭐 지금 전 바지사랑으로 뭐 얼굴마담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 90년생 김용태라는 이런 젊은 의원이 파격적으로 비대위원장이 됐으면 뭔가 쇄신하는 분위기, 새로운 분위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어거지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뭐 좀 사회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치고 나가는 그렇게 해주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우자 토론 제안은 어떻게 보세요? 배우자 토론 저는 재밌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것을 제안하신 사람의 의도는 너무나 뻔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정서는 배우자들이 말을 많이 하고 이제 이 정책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저 정책에 대해서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김건희 정권이었다라고 말할 이번 윤석열 정권에 김건희가 1호였다.
1호 정권이었다라고 말하는 이런 단계에서 또 배우자들끼리 나가서 이건 저렇네 저건 저렇네 하면은 이런 분위기가 또 나올 겁니다. 실은 좋지 않은 분위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우자 토론을 하자는 것은 우리 김여경 여사의 뭐 법카라든지 이런 거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김건희 여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트라우마가 또 나옵니다. 그래요. 근데 김문수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 단일화 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해서 이번에 후보가 됐습니까? 마지막에 한총리 기가 막힌 과정을 통해서 한총리랑 여기에서 정말 짠할 정도로 이렇게 핍박을 받은 상황에서 이 후보가 된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 김문수 후보가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준석 후보 국힘당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진짜 그렇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준석 후보 앞길이 창창한데 여기에서 무언 이익이 있겠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체로는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저는 만약 되더라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가 대체로 가면 이준석 후보의 표가 김문수 후보에만 가지 않습니다. 맞아요. 거의 한 절반 정도로 흩어진다는 것 아니에요? 맞아요. 여론조사 결과가. 결과는 30%인데 더 흩어질 수도 있어요. 더 흩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양보할 리가 저는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김문수 후보가 양보한다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준석한테 다 간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뺄셈 정치라는 거예요, 이 단일화. 그래서 뭐냐면 이준석 후보가 만약 단일화하면 두 후보 지지율이 동반상승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는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동반상승하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저희 헌법 개헌에서 나온 것처럼 결선 투표가 좋은 겁니다. 결선 투표 있어야 돼요. 결선 투표가 좋은 거예요. 정치적 정통성을 위해서 필요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잘 몰라가지고 무식해가지고 이거 뭐 디지털 자산 제도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게 뭐예요? 설명 좀 해주시죠. 아니 요즘 핫한데 모르십니까? 몰라요. 가상자산은 들어보셨죠? 가상자산 알죠. 비트코인 그겁니다. 이더리움 가상자산은, 가상이라는 말은 뭐 없는 것 같잖아요. 없는 것 같은 자산을 어떻게 투자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부정적인 인식이 크잖아요. 그래서 가상자산 아니고 디지털 상에 있는 자산이다라고 해서 디지털 자산이라고 제가 이름을 바꾸자고 그랬고, 업계에서는 이제 대체로 디지털 자산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 가상 자산과 관련된 이것을 이제 실제로 이거는 투기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의 산업으로 나왔다. 이게 대체 결제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달러 기반, 달러의 스테이블이라고, 달러의 안정적으로 연동됐다고 해서 스테이블이에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뭐 테더나 서클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예전에 그거 가지고 지금 몬테네그로인가요? 어디 왜 법정에 미국으로 테라 그것도 스테이블 코인 비슷한 그것도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그거는 종류가 다릅니다. 사기였는데 그것은 이 자산에 연동한 게 아니라 알고리즘형이라고, 그러니까 자산에 연동된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은 그런 건 없고, 그리고 지금 자산 연동형만 있고. 자산 연동형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코인을 만든 사람이 그만큼 돈을 바꿔줄 수 있는 그 1대1로 자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달러를 확보하거나 미국 국채를 그만큼 확보하고 그 코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뭐 테더하고 서클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대문에서도 활용되고 있고. 돈 바꾼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비자 카드 되는 데서는 이게 이미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테더 이 스테이블 코인,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한국에 와서 사용된다. 그러면 뭐 장사하는 분들은 이걸로 결제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걸 확보해야지. 이거 확보하려면은 미국 달러라든지 국채를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화는 줄어들고 미국 달러하고 미국 국채가 판을 치게 되는, 우리의 원화 주권을 잃게 되는 그런 사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화를 오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도 만들자라는 것이고 그게 경쟁력이 있겠냐, 미국 거기 이길 수 있겠냐 이런 얘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잘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플랫폼에서 우리가 뭐 K컬처, 웹툰 이런 거 부분들은 외국에서 엄청 환장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결제하려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화라든지 우리 한국 국채라든지 이런 것을 그 외국 사람들이 확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터넷 강국이고 그리고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아직 강고하게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우리 빨리 제도화해서 하면 이 스테이블 코인 이 패권 전쟁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 그래서 빨리 제도해야 한다. 이런 흐름입니다. 그거 어떻게 대선하고 좀 어떻게 연결지? 어제 신문에 보면 한겨레 예. 신문 같은 경우는 한 면 전체가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한 면이 나왔고 그다음에 지난 1차 토론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많이 얘기를 하고 우리 이재명 대표도 이재명 후보도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준석 후보 자체도 이걸 잘 모르는구나라는 인식을 받았어요. 테라루라를 얘기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어제 그제 상원에서 지니어스 액트라고요. 거의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 법이 통과됐습니다. 거기에는 1대1 연동이라는 것이 돼 있고 그다음에 자금 세탁 방지 이런 부분들이 돼 있고 그래서 이미 미국에서는 제도화되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발이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이 통화 주권에서 쪼그라드는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 결제를 어느 돈으로 하냐에 따라서 그 수수료가 그렇죠. 미국으로 다 가는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이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있는 이 돈에 이것들을 왜 거기에다가 맡기고 우리는 그냥 이거는 완전히 미래 먹거리입니다. 미래 산업이에요. AI처럼 반도체처럼 미래 결제 시장을 좌우하는 것인데 우리가 넉넉히 있으면 안 된다. 뭐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예. 저 솔직히 그런 쪽에 관심을 안 뒀거든요. 예, 예. 스테이블 코인 어디서 듣기 들은 것 같은데 그게 그 김도영이죠, 그 사람이. 네네. 아 김도영 예? 맞습니다. 맞죠. 네네. 그 미국으로 어떻게 이송됐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 사람. 근데 그게 그런 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실물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귄 거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네. 고맙습니다. 이것도 아주 값비싼 강의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예. 지금 이제 초안을 만들어서 기자들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하고 공개 리뷰를 지금 두 차례 했습니다. 법안 내기 전에 공개 리뷰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는데 예. 제가 완전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업계의 전문가들 얘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공개 리뷰를 2번 했고 한 번 정도 공개 리뷰를 한 번 더 하고 다음 주 정도에는 법안을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예, 그럼요. 오늘이 피자데이입니다. 피자데이가 뭐냐면 뭐예요? 2010년 5월 22일. 그 사람 자꾸 나이 든 걸 실감하게 만드시네. 예, 죄송합니다. 2010년 5월 22일에 예. 이 비트코인을 채굴한 사람이 비트코인 1만 개를 드릴 테니까 피자 2판을 주세요. 라고 그래서 피자데이군요.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예. 근데 그래서 이 피자 2판을 사고 2만 비트코인을 가져갔어요. 그것이 지금으로 따지면 1조 원 정도 됩니다. 와. 1조 원어치를 주고 피자 2판을 먹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이게 최초로 비트코인이 거래된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인쟁이들, 우리나라의 코인쟁이는 1,600만 있습니다. 1,600만에 기념하는 날이 코인데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빗썸 가가지고 이 코인데이 잔치를 하면서 간단히 합니다. 피자데이? 네, 피자데이를 합니다. 오늘 진짜 많이 배웠어요. 처음 들었어요. 아이고, 피자데이. 뭐 발렌타인데이 이런 것만 알지 우리 나이에 뭐 빼빼로데이까지는 알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니 사실 요새 대선 시즌이라서 맨날 그 정치 얘기만 듣다가 이렇게 또 새로운 얘기, 저한테 새로운 얘기 예, 이렇게 고맙습니다. 막 듣다 보니까 여쭤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요. 진짜 배운 거 많았습니다. 어쨌든 뭐 민주당 전체 끝까지 선전하시 바라겠고요. 예, 다음에 꼭 한번 다시 모시겠습니다. 최선을 고맙습니다.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